나에게 가족은 모두였다. 얼마나 많은 희망과 사랑이 담겨 있는 따뜻한 집. 저와 제 아내는 30년 동안 거주집뿐만 아니라 가족의 노력과 결속의 상징이기도 한 그 집을 짓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가장 소중한 것들은 가장 쉽게 부서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뜻밖의 희생, 상시, 균열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사랑으로 가득 차 보이는 결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남이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그 집을 금이 간 곳으로 만들었고 나는 가슴 아픈 질문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희생하면 충분할까? 그리고 깊은 상처를 입은 후 가족이 회복할 수 있을까? 장남에게 집을 물려주면서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날들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때때로 사랑과 희생은 가족을 온전히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있고 상처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 집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 가정의 파탄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다. 저는 올해 62세인 미스터 정입니다. 40여 년을 함께한 부인 선씨 옆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늙어가는 대구씨와 평생을 함께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1994년에 수성구에 지어졌는데 그다지 시끄럽지도 고요하지도 않은 지역이다. 나는 그 당시 하늘이 가을에 들어왔고 공사장으로 이어지는 길에 은행나무 잎이 가득 떨어졌던 것을 여전히 기억한다. 선 여사와 나는 그곳에 서서 몇 명의 네일아트를 보면서 앞으로의 내일을 상상했다. 내 마음속에는 그냥 집이 아니라 밤새워 일하고 옷에 땀방울이 떨어진 결과였다. 이 집은 솔직히 말해서 크지는 않지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벽의 모든 벽돌, 모든 페인트 조각은 작은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1997년 제 큰 아들 지호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연습했던 때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소녀는 나무 바닥을 비틀거리며 걷고 나서 부스러기를 넘어졌지만 불과 몇 초 후 손님들에게 웃음을 터뜨렸다. 2003년처럼 정문 앞에 선 막내딸 수연이 앞으로 화가가 되고 싶다고 온 가족에게 엄숙하게 선언한 적도 있다. 나와 선 할머니는 것이 벽이 낙서로 가득 찬 그녀의 미니 전시실로 서서히 변해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채 웃기만 했다. 집이 슬픔을 달래주는 장소가 되는 날도 있다. 지호가 공무원 시험에 실패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2년 여름,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저는 그 아이를 뒷마당으로 끌고 가서 막걸리 몇 잔을 같이 마시며 제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시절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넘어지면 거기서 일어나요. 라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불과 2년 후에 그는 매우 숙련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때마다 내 인생은 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집은 단순한 물질적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날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저는 단지 지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도 찾았습니다. 나는 선 여사와 내가 이 집을 우리의 장남인 준석에게 다시 주기로 한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준석이 자신과 선미가 결혼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한 것은 2015년 봄이었다. 그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결혼식 장소부터 학예명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논의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선 여사와 저는 더 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함께 해온 집을 준석과 선미에게 물려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요. 외부인이 보는 것만큼 쉽지 않다. 이 결정은 단순한 집주기가 아니라 나와 선 여사가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 집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영혼의 일부입니다. 그때 나는 선 여사가 식탁에 몇 시간씩 앉아 이따금씩 그늘진 목련나무를 심었던 뒷마당을 바라보던 것을 기억한다. 자기야, 너무 갑작스럽지 않니? 라고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미련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모두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를 만들 장소가 필요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결정을 준석에게 알린 날, 나는 그의 눈빛에서 당혹감을 느꼈다. 34세의 어른인 준석은 부모로부터 그렇게 큰 선물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나는 그를 보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부모님이 평생을 여기서 살았고 모든 것이 다 찼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뿐입니다. 이 집을 미래를 건설할 곳으로 여겨라. 준석이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게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노동력으로 집을 직접 사고 싶었고 그렇게 큰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순간 방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예비 며느리인 선미가 준석을 쳐다보며 살짝 긴장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이해합니다. 두 사람은 이 거부가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나는 웃었지만 그것은 안도감과 동시에 약간의 슬픔을 섞은 미소였다.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부모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집은 많은 추억을 목격했으니 이제 아이들의 새로운 추억을 보게 합시다. 결국 여러 차례의 대화 끝에 준석도 동의했지만 부모를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곁들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사한 날부터 집은 다른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나와 선 여사는 자주 들렀고 두 사람이 웃으면서 집안의 작은 구석을 가꾸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2016년 말에 일어난 사건을 아직도 기억한다. 당시 선미는 직장을 잃었고 준석은 불안정한 회사 일로 부담을 갖고 있었다. 너희 둘은 큰 말다툼을 했다. 어느 날 저녁 선미는 친부모 댁에 갔고 준석은 마당 계단에 조용히 앉아 몹시 피곤해 보였다. 그날 나는 그 옆에 앉아 말하기 전에 잠시 침묵했다. 부부 생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입니다. 일시적인 압박이 너희들이 쌓아온 것을 망치지 않도록 해라. 내 말이 준석의 마음 어딘가에 와 닿은 것 같다. 다음 날 그는 선미를 데리러 시부모님 댁에 갔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그 이후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 두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보니 선 여사와 나는 마음이 놓인다. 이 집은 이제 우리의 추억일 뿐만 아니라 후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저는 이 집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돌아갈 곳이죠. 준석과 선미에게 집을 물려주고 처음을 기억합니다. 금호강에서 불어온 산들바람이 마당 앞 진달래의 향기를 싣고 작은 동네로 들어온 것은 2015년 여름이었다. 나와 선할머니는 두 노부인이 조용히 살기에 딱 적당한 가까운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었다. 준석과 선미는 집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테일을 더해 더욱 생동감 넘치게 만든다. 주말 저녁 두 사람은 나와 선 여사를 초대하여 식사를 하거나 단순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한 번은 선미가 내가 좋아하는 전을 만들기도 했는데 선 할머니만큼 맛있지는 않았지만 나는 다 먹어치우고 칭찬하며 격려했다. 준석이는 항상 옆자리에 앉아서 배관부터 뒷마당 기와까지 집안의 몇 구석을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옳았어. 이 집은 계속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장소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부 생활이 항상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2017년 초 큰 사건이 발생하여 부모가 되어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석이는 이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그가 일하는 회사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감원을 해야 했고 불행히도 해고 목록에 올라 있었다. 나는 그가 소식을 전하던 날 그의 목소리가 목이 메었고
선미는 조용히 옆에 앉아 침착하려고 애썼던 것을 기억한다. 나와 선할머니는 실패는 인생의 일부일 뿐이라며 두 아이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자신의 능력을 자랑해온 준석에게 큰 충격이었다는 것을 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준석을 화나게 하는 반면 선미는 남편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나는 두 사람이 방문했을 때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말다툼에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한 번은 선미가 눈을 붉히며 조용히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고 준석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손을 꼭 잡고 소파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이해합니다. 둘 다 큰 압박을 받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감정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건은 그해 가을 어느 날 저녁 정점에 일어났다. 준석은 술에 취해 답답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거실에 걸려있던 웨딩 액자를 실수로 깨뜨렸다. 참지 못한 선미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울먹였다. 그날 밤 선미는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 여사와 저는 마치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집을 넘겨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을 주는 대신 우연히 아이들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했는지 궁금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이것이 그들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준석을 불러 두류공원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마주 앉아 있었고 침묵의 공간은 뜨거운 커피잔의 숟가락이 살짝 휘젓는 소리만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준석아, 나는 내가 부담스럽다고 이 집을 너에게 맡기지 않았어. 이 집은 아이들이 의지할 곳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행복을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와 선미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제자리에 놓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부모가 나서서 지원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말들은 준석이 문제를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선미를 적극적으로 찾아가 사과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둘 다 심리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두 사람이 점차 변화하고 서로를 더 잘 듣고 돕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가장 어려울 때 손을 놓지 않는 것을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 다시 생각해보면 부모가 되는 것은 때때로 어렵다.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었지만 결과가 항상 내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두 아이가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집도 우리의 결정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폭풍우를 이겨내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너무 추워서 호흡도 하얀 연기로 변했다. 선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갓 담근 김치 한 통을 준비했고 준석이 좋아하는 갈비탕을 조금 더 넣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먼저 전화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집 그렇게 손님을 맞을 필요가 있나요? 아무 때나 와도 되죠. 나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황이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며느리인 선미는 서둘러 코트를 입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약간 놀라웠지만 그 후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오고 싶으면 다음에 먼저 전화하세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은 신랄한 것이 아니었지만 선미의 말투와 눈빛은 선미의 마음을 허탈하게 했다. 할머니는 책상 위에 물건들을 놓고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나갔다. 나는 그녀가 불행한 표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눈물을 닦을 때까지 그녀는 나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생각해봐.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부부는 일생을 바쳐 지은 집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입장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는 조용하고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 어떤 느낌인지는 알지만 선미가 나쁜 뜻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녀는 개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녀가 말하는 방식은 실수로 선 여사가 자신이 쫓겨난 것처럼 느끼게 했다. 그날 이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가족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선 씨는 준석의 집에 덜 가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 내가 방문을 제안할 때마다 그녀는 종종 그들은 바쁘고 우리는 잘못된 시간에 지나쳐도 귀찮다고 이유를 말했다. 나는 그녀가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지만 모든 것을 긴장시키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다. 2019년 봄 친척들이 방문했을 때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다. 가족의 한 고모가 온 가족 앞에서 선미에게 물었다. 요즘 준석이 엄마 자주 놀러 오세요. 너희들이 여기 살아서 정말 기쁘겠다. 선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분위기를 갑자기 가라앉게 만들었다. 아, 엄마는 많이 안 오셔요. 저희도 좀 더 편안한 공간이 필요해요. 선 여사는 식사 내내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매우 슬펐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우리가 틀렸나요? 이 집은 알고 보니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자녀를 돕기 위해 집을 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겼네요.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생각, 우리가 집을 넘겨주기 위해 너무 서두른 것은 아닐까? 이 희생이 우연히 가족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나요? 그 사건 이후 나는 두 세대 간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다. 선 여사와 나에게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은 이제 예시이야기일 뿐이다. 그리고 영원히 가족의 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집은 뭔가 이상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른 때때로 사소한 오해일 뿐이라고 아내에게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바쁘게 일했고 직설적이었고 고의는 아니었어요. 라고 나는 할머니가 덜 슬퍼하시도록 말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나도 상처를 받았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고려해야 한다는 느낌과 신중함이 나를 답답하게 했다. 우리는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방문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결정으로 인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화도 뜸해지고 제가 안부 전화를 걸 때마다 선미는 이렇게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 예전 가족 식사는 따뜻했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2020년 초 어느 날 오후 선 여사는 준석의 집 근처 이웃에게 앞마당에 문을 갈아 끼우러 온 수리팀을 봤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그녀는 그 문이 여전히 매우 좋고 내가 직접 선택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놀랐다. 아내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나는 준석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로 결정했고 그 대답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아, 선미는 문이 너무 낡아서 안 어울려서 우리가 갈아탔어.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고 다만 응응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이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수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내 기억의 일부가 제거되는 것 같은 느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집을 처음 지은 날들, 문, 울타리, 뒷마당에 있는 나무 의자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남편과 아내의 성과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질문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다. 절정은 그해 추석에 일어났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온 가족이 모여 조상들의 재단을 청소하고 함께 큰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다. 나와 선 여사는 아침 일찍부터 준석네 집에 가져갈 선물을 준비했고 남아서 단식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니까 선미가 어색해하는 거예요. 몇 분 동안 망설인 후 그녀는 말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준석이 친구가 놀러 왔어요. 저희가 미리 정리를 해놨어요. 부모님이 먼저 오시고 주말에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뵈러 갈까요? 나는 선 여사를 보고 놀란 얼굴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직 열지 못한 선물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선 씨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추석이 근데 내가 남이야. 섭섭하지 않아요. 나는 한숨만 쉬었다.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추억과 가족의 가치가 아이들의 생각에서 점차 퇴색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세계에서 밀려나는 느낌은 내가 바로 가족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선 여사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말수가 적었고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한 번은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배달하면 안 되는데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안에 자리가 없다.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나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가 들어본 세대 차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준석의 휴대전화가 가슴에 펀치를 날리듯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베란다에 나와 아파트의 작은 마당을 바라보며 선 여사와 내가 그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제가 평생 노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선 여사에게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준석이 아무 말도 없이 저당 잡힌 집을 사용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선 씨는 놀라서 눈물이 핑 돌았다. 제2의 절의 당신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길래 이렇게까지 그들은 당신과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지금은 비난할 때가 아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 어쨌든 우리 아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준석이랑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소년이 야위어가는 것을 보고 얼굴을 숙였고 나는 슬픔을 참을 수 없었다. 화가 났지만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에요. 저는 큰 소리는 내지 않지만 엄격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왜요? 왜 부모에게 묻지 않고 저당 잡힌 집을 가져왔니? 준석이는 입술을 깨물고 눈을 붉히며 천천히 말했다. 직장을 잃은 후 그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빨리 돈을 벌기를 희망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경험과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발리 빌릴 만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담보로 사용했다. 부모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틀렸어. 그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소년을 보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했다. 진작에 그 변화를 깨달았어야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자세히 안부를 물었어야 했다. 하지만 자신을 탓하는 대신 눈앞의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상황은 무엇입니까? 빚진 게 얼마지? 라고 나는 반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준석이 은행에서 종이를 들고 나에게 주었다. 숫자를 보고 내 손은 가볍게 떨렸다. 액수가 적지 않아 우리의 재정 능력을 훨씬 능가한다. 가진 것을 몽땅 팔아도 선 여사와 나는 빚을 다 갚지 못했다. 그날 밤 제가 선 여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는 거의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노 대신 한숨만 쉬며 한 문장을 반복했다. 어떡하지? 그 집이 우리의 전부야. 그 다음날 나와 선 여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옛 친구 몇 명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큰 돈을 도와줄 수 없었다. 그리고 준서가 내가 감시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우리랑 같이 살자고 그를 데려왔어.
나는 그것이 계속 실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020년 1은 봄 어느 날 아침, 저는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협상을 하는 거죠. 나는 그들에게 지불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은행 직원은 이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며 고개만 저었다. 집에 와서 나는 숨김없이 선 여사와 식탁에 앉았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집은 더 이상 못 지킬 것 같아요. 선 씨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었다. 만약 그것을 이뤄야 한다면 그는 나에게 한 가지를 약속한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을 지켜야 한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말씀은 이해합니다. 이 집은 우리의 평생의 기념물이지만 그것을 지키면서 가족의 정을 잃는다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직시하기 위해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이제부터는 집을 구할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결속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짐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낸 후 나와 선 여사는 결국 준석이 빚을 갚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팔기로 마음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년에 안정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평생을 함께할 집, 즉 집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생각을 하니 나는 방관할 수 없다. 선 여사와 저는 2020년 4월 어느 날 수성구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분양 절차를 밟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브로커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유했던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하냐고 물었다. 선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 나는 마음이 무거워 앞에 종이를 응시했다. 사인펜을 주문할 때 뭔가 큰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대구 시내에서 버스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경산 근교에 위치한 작은 새방으로 이사했다. 방의 폭은 약 20평방미터에 불과하며 침대, 테이블 및 작은 부엌을 놓을 수 있다. 화장실은 줄에 있는 다른 방들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지은 보금자리를 자랑했던 선 씨는 이제 가족 사진을 걸기에는 부족한 좁은 공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한다. 아니야, 나는 늙었어. 간단하게 살 수 있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나는 그녀가 더 이상 목련나무나 익숙한 마당 모퉁이가 없는 창밖을 내다볼 때만 그녀가 말하지 않고 한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한 번은 작은 부엌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급히 달려가서 물었고 그녀는 딸꾹질로만 말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할머니만 껴안았고 마음도 납처럼 무거웠다. 새방 생활은 쉽지 않다. 여름에는 방이 오븐이나 선풍기처럼 더워서 더위를 물리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우리 둘 다 담요를 몇 겹 더 덮어야 했다. 나는 근처 식료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 물건을 정리했다. 선 씨는 집 근처 체육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둘 다 쉴 생각을 할 기력이 없다. 한 번은 내가 선반에 줄을 서고 있을 때 아는 사람이 우연히 보았다. 그들은 물었다. 정 씨, 왜 여기서 일하세요? 나는 할아버지가 아주 안정적으로 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나는 그저 웃기만 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존심을 걸고 살아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기분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고달픈 삶이 아니라 준석, 선미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준석은 아파트 분양을 통해 돈을 받은 뒤 빚의 대부분을 갚았지만 우리에게 연락할 때마다 여전히 뜸을 들이고 있다. 드문드문 걸려오는 전화들, 짧은 방문들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느 날 준석이가 방문해서 먹을 것을 좀 가져왔어요. 나는 그것에 출연해 기뻤지만 다음 문장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부모님, 저는 선미와 우리를 서울로 데려갈 계획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 그 말을 들은 선 씨는 놀라움과 실망의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옮겨. 집은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이제 너희들을 떠나니? 준석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다. 몇 년 동안 건설하고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 그 집은 다음 세대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희미한 기억이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선 여사는 낡은 사진들을 보며 앉아 한 장 한 장 쓰다듬었다. 그녀는 부드럽고 씁쓸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집은 단지 거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희생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할머니의 손만 꽉 잡을 수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막막한 미래를 대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도 궁금하다. 2021년 초가을 오후 겨울을 대비해 낡은 외투를 고쳐 입고 앉아있을 때 선 여사가 문밖에서 들어와 얼굴이 창백하고 눈시울이 울먹였다. 나는 급히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의자에 앉아 손수건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형, 선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녀는 이웃들에게 그 집은 그들 부부만의 것이며 시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할머니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옛 이웃은 우리 집 근처에 있었고 오늘 시장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선미가 최근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으며 그 집은 누구에게도 받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직접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런 말을 할 만하지. 나는 코트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는데 온몸이 터질 것 같았다. 준석과 선미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 그리고 은근한 희생을 치렀는지 이제는 말 몇 마디에 털렸다. 선 여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찌르는 칼 같았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라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며 선 할머니가 목맨 소리로 물었다. 대답할 수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은 분노이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 그날 밤 나는 준석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에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왜 선미는 너희 둘만의 집이라고 했을까? 라고 묻고 싶다. 부모는 자녀를 돕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조차도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식들을 대하는 방법이야. 준석은 오랫동안 침묵한 후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어머니께서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오해가 있어요. 선미 언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억양으로 말했다. 오해. 그래서 뭐라고 했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말이 너희 어머니에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준석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마 그는 일이 그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 전화 이후로 저는 선 여사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그녀는 더 이상 준석, 선미의 집이나 이야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비좁은 새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으려는 듯 조용히 작은 일만 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그만할까? 우리는 너무 많이 노력했지만 아마도 우리가 희생한 것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말은 경종을 울리는 것과 같았다. 저는 오랫동안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상처는 찢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저는 또한 이 감정들이 통제되도록 내버려두면 가장 중요한 것, 즉 가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일주일 후 나와 선미는 준석과 선미를 직접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둘 다 집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주말 아침을 택했다. 내가 지은 집에 들어가는 느낌은 이제 손님처럼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다. 나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부모님은 꾸짖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이 집이 단지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부모님의 평생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부모가 하는 일은 아이들이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이 부모들을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 선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당황한 표정으로 애써 설명하는 준석. 부모님, 죄송합니다. 부모의 공로를 부인하려는 선미의 뜻이 정말 아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할 것을 약속한다. 나는 둘 다 보고 마음의 분노는 점차 가라앉았지만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나는 더 이상 설명이나 약속이 필요 없고 나는 단지 가족이 함께 사는 곳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장소라는 것을 두 사람이 이해하기를 원한다. 떠나기 전에 선 씨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집을 다시 지을 수는 있지만 부모의 믿음과 감정을 다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나는 그들이 정말로 생각하게 만들기를 바란다. 2021년 10월 어느 날 아침, 좁은 새방 창문으로 첫 햇살이 들어오기도 전에 저는 은행에 가서 집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선 씨는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또 뭐 할 거예요?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너무 믿었습니다. 이번엔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무거운 마음으로 은행에 들어갔지만 발견한 것이 상상을 초월할 줄은 몰랐다. 은행원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와 준석의 대출 관련 서류만 보여주었다. 그 중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제가 서명한 집 소유권 증명서였습니다. 제가 서명한 것이 전혀 아니었죠. 나는 종이를 응시하며 온몸을 떨었다. 이거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서류에 서명해 본 적이 없어. 라고 나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은행원은 나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이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대출자가 제공한 유효한 서류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철을 손에 들고 허전한 느낌으로 은행을 나왔다. 내가 평생을 양육하며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내 아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내 서명을 위조했다. 그것은 배신일 뿐만 아니라 경멸의 극치이기도 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서류철을 탁자 위에 힘껏 내려놓았다. 선 여사는 화가 잔뜩 난 내 표정에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참을 수 없어 분노로 말했다. 알았어. 준석은 집을 담보로 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서명을 위조했다. 그는 우리가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결코 알아채지 못할까?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선 여사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보고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다 되찾을게. 두 번 다시 이용하게 할 수는 없다.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은 격렬한 전쟁이다. 경찰에 신고하면 제 손으로 아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선 여사도 영원히 배신당하고 무시당하는 고통 속에서 살 것입니다. 결국 긴 밤을 뒤척이다가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경찰서에 가서 서류 뭉치를 챙겼다. 신고대에 올려놓았을 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었다. 경찰관이 나를 보고 물었다. 당신은 확실히 고소장을 제출하고 싶습니까? 아드님이시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안 하면 계속될 거야. 경찰서를 떠날 때 나는 자신의 일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는 이 배신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준석이가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던 날 그가 나를 보러 왔다며 당황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아빠, 미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두렵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 이 일을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제발요. 아들이 땅에 꿇어앉는 것을 보니 나는 칼처럼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다. 나는 그를 보았고 엄숙한 목소리,
부모님을 믿지 않을 때,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직과 책임에 관한 것이다. 아버지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신다. 그날 밤 준석이 떠났을 때 선 여사는 나에게 물었다. 후회했어. 후회해.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차가운 땅 위로 희미한 가로등이 비치고 있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말했다. 네. 저는 아이들이 모든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계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신의 실수를 결코 깨닫지 못할까 두렵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버지의 책임과 제 아들에게 배신당한 고통 사이에 모순된 감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선 여사와 자신의 희생에 대한 정의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겨울의 추위가 구석구석 파고들었지만 바깥의 찬바람보다 마음의 한기가 더 컸다. 경찰은 준석을 공식 소환해 사인과 불법 대출 행위를 수사한다. 그때 나는 우리 가족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선미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고 준석과 이혼했다. 그녀는 짐을 챙기고 나의 외손자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부산에 있는 친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다. 그녀가 떠난 날 나와 선 여사는 자리에 없었다. 나중에 이웃의 이야기를 들은 선미는 몇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이런 일에 연루된 가정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 그 말은 나와 선 여사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 법원이 집을 경매해 달라고 요청한 날 나는 온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 집은 나와 선 여사가 30년 동안 지은 전부이다. 뒷마당에 있는 목련 나무에서 수리했던 계단의 균열까지 집의 작은 구석마다 대체할 수 없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계 당일 아침 나는 선 여사와 함께 그것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러 왔다. 날씨는 흐리고 비는 두 사람의 기분과 섞인 것처럼 부슬부슬했다. 저는 거실에 섰습니다. 거실에 두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던 곳이죠. 말다툼, 웃음, 그리고 따뜻한 가족 모임의 순간들이 있었던 곳이죠. 이제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전하고 춥습니다. 선 여사는 정문 앞에 서서 정씨 가족, 1994불라는 작은 글꼴을 새겨 넣었던 퇴색한 나무틀을 손으로 살짝 쓸어 올렸다. 그녀는 눈을 붉히며 나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집을 잃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 말이 맞다는 거 알아요. 집은 잃었지만 가장 큰 고통은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붕괴입니다. 저는 결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이 팔린 후 수익금은 준석의 빚을 갚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안도감을 주지 못했다.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 대출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도록 강요받은 준석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구를 떠났다. 친구로부터 준석이 인천의 작은 창고에서 일하면서 값싼 새방에서 잠시 아첨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더 이상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다. 아마도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모든 속박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선 씨는 집이 팔린 날부터 자신이 아닌 것 같다. 매일 오후 그녀는 종종 창가에 멍하니 앉아 눈앞의 회색 하늘을 내다본다. 한 번은 그녀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부모로서 저는 단지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위해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결국 받은 건 외로움과 깨진 꿈뿐. 저는 할머니를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일이 있은 후 선 여사와 저는 대구로 떠나기로 결심했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2023년 2월 우리는 시내에서 버스로 1시간 가까이 떨어진 부산 외곽에 위치한 작은 집으로 이사한다. 이 집은 매우 단순하며 몇 개의 채소밭을 심을 수 있는 방 2개와 마당 1개만 있다.
집 뒤에는 작은 언덕이 있는데 아침에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우리의 삶은 비록 힘들지만 이상한 평온을 가지고 있다. 아침에 선씨는 채소밭을 가꾸고 양배추와 대파를 심으며 나는 마당 구석에 있는 닭장을 돌본다. 저녁에는 오래된 나무 탁자 옆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의 3가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때로 선씨는 여전히 지평선을 바라볼 때 한숨을 쉬었다. 준석이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조용히 있을 뿐 두 사람이 숨기려 했던 고통을 만지고 싶지 않았다. 6월 어느 날 아침 내가 일찍 장보고 돌아왔을 때 선 여사는 낡아 빠진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 편지는 준석이가 인천에서 왔어요. 나는 편지를 보고 손바닥에 갑자기 땀이 났다. 아들한테서 2년 넘게 소식이 없더니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마음이 착잡하다. 나는 편지를 개봉했고 눈앞에서 춤추는 듯한 글귀가 한 줄 한 줄. 부모님,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저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입히고 부모님이 평생을 보내신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사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여전히 자녀를 가족으로 여긴다면 다시 시작하기를 희망합니다. 부모가 동의하면 자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이해하고 다시는 부모님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준석. 다 읽고 나서 내 손은 떨면서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선 여사는 편지를 들고 한자 한자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물이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해야 할까요? 많이 틀렸지만 그는 내 아들이다. 나는 생각에 잠기며 푸른 채소밭이 아침 햇살에 샤워하고 있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음속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2가지 길 사이에 서 있는 것 같다. 용서하면 일어난 일이 반복되어 가족에게 다시 고통을 줄까 두렵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와 선 여사는 과거의 짐을 지고 평생을 갈기갈기 찢기며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선 부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용서해. 또 상처받을까 봐 용서하지 않아 나는 내 자신이 결코 안심하지 못할까 두렵다. 그날 오후 선 할머니와 나는 부산으로 이사온 이후로 우리가 자주 가던 집 근처 바닷가를 산책했다. 태양이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서서히 지고 있다. 우리는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 지평선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선 여사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희박한 희망이 보였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이고 나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여전히 아버지이다. 나는 선 여사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희박한 희망이 보였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이고 나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여전히 아버지이다. 노을이 바다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대답이 애매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옳고 그른 결정이 아니라 제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무너졌습니다.